그러한 방사 현상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더 길고 넓은데도 우리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방사 현상, 즉 최종 빙하기 이후에 각 대륙의 여러 사회가 수렵 채집민 부족이나 제국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했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3장에서는 서로 다른 대륙의 민족들이 충돌하게 된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역사상 가장 극적이었던 만남에 대하여 당대의 목격담을 다시 들어본다. 프란시스코 피사로 휘하에 있던 소수의 정복자 군대가 페루의 도시 카마르카에서 잉카 최후의 독립적인 황제였던 아타우알파를 그의 군대 전체가 보는 앞에서 생포했던 사건 말이다. 우리는 피사로가 아타우알파를 사로잡을 수 있게 해주었고 또한 유럽인들이 그 밖의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를 정복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했던 직접적 원인들의 사슬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한 원인에는 스페인의 병원균, 말, 문자, 정치 조직, 기술 등이 포함된다. 직접적 원인에 대한 분석은 이 책에서도 비교적 쉬운 일에 속한다. 어려운 부분은 그러한 직접적 원인들을 초래했던 그리고 아타우알파가 마드리드로 쳐들어가서 스페인의 카를로스 1세를 생포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 결과가 현실화되게 만들었던 궁극적 원인들을 찾아내는 일이다. 2부 식량 생산의 기원과 문명의 교차로는 4장에서 10장까지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내가 궁극적 원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것들을 모아놓았다. 4장에서는 피사로가 승리하게 된 직접적 요인들이 식량 생산, 즉 야생의 먹거리를 사냥하거나 채집하는 대신 농업이나 목축을 통하여 먹거리를 기르는 것에서 궁극적으로 비롯되었음을 살펴본다. 그러나 식량 생산의 기원도 지역에 따라 제각각이었다. 5장에서 보듯이 세계의 몇몇 지역에 살던 민족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식량 생산을 시작했고 다른 민족들은 선사시대의 그러한 독립적 중심지들로부터 그것을 배웠다. 그러나 또 다른 민족들은 선사시대에는 식량 생산을 시작하지도 배우지도 못하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렵 채집민으로 남아있다. 6장에서는 지역에 따라 수렵 채집 생활에서 식량 생산으로 전환하거나 그렇지 않게 만들었던 여러 원인들을 탐구한다. 7장에서 9장은 선사시대의 야생의 조상 동식물로부터 가축과 농작물이 가축화 작물화된 과정을 보여준다. 최초의 농경민과 목축민은 그러한 변화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 전혀 짐작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가축화, 작물화가 가능한 야생 동식물 종의 지리적 차이를 살펴보는 일은 식량 생산의 독립적 중심지가 그토록 소수에 불과했던 이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떤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빨리 시작되었던 이유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한 몇몇 중심지로부터 식량 생산이 다른 곳으로 전파될 때에도 어떤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보다 훨씬 빠르게 퍼졌다. 그와 같이 전파 속도의 차이가 나도록 만든 주된 요인은 각 대륙 축의 방향, 가령 유라시아는 주로 동서방향, 남북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주로 남북 방향이었다. 3장에서는 유럽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정복하는 배경이 되었던 직접적 요인들을 두루 살펴보았고 4장에서는 그러한 요인들이 식량 생산이라는 궁극적 원인 때문에 발달하게 되었음을 확인했다. 3부 지배하는 문명, 지배받는 문명에서는 궁극적 원인에서 직접적 원인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세부적으로 더듬어 보게 되는데 우선 조밀한 인구의 특징인 병원균의 진화에서부터 시작한다. 유라시아의 병원균은 유라시아의 총기나 철제 무기보다 훨씬 더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과 기타 비유럽인들을 죽게 했다. 반면에 신대륙에서 유럽에서 온 정복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치명적인 병원균은 전혀 없었거나 극소수에 불과했다. 어째서 병원균의 교환이 그토록 불평등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최근에 거둔 분자 생물학의 연구 성과를 통해
병원균과 식량 생산의 기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그 관계는 남북 아메리카보다 유라시아에서 훨씬 더 밀접했다. 인과관계의 사슬은 식량 생산에서 다시 지난 수천 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자 체계로 이어졌다. 문자가 새로이 고안된 경우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겨우 몇 차례에 불과했다. 그 현장은 각각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식량 생산이 시작된 곳이었다. 그 밖에도 문자를 갖게 된 사회들이 많지만 그들은 모두 최초의 몇몇 중심지로부터 문자 체계나 문자에 대한 아이디어가 확산된 경우였다. 그러므로 인류사를 연구하는 사람에게 문자라는 현상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 즉 아이디어와 발명품의 전파 난이도에 작용하는 지리적 영향을 탐구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 문자에 적용되는 이치는 기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중요한 것은 과연 기술 혁신이 드물게 등장한 발명의 천재들이나 수많은 문화적 특징들에 정말 크게 의존하고 있느냐는 문제다. 앞으로 확인하게 되겠지만 역설적이게도 문화적 요인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실제로 기술의 세계적 경향을 이해하는 일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쉽게 해준다. 식량 생산으로 인하여 농경민들은 식량이 남아돌게 됐고 그로 인해 농경민 사회는 식량을 생산하지 않고 기술에만 전념하는 전업기능 전문가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었다. 식량 생산 덕분에 농경민들은 필경사와 발명가뿐만 아니라 정치가들도 부양할 수 있었다. 늘 이동해야 하는 수렵 채집민의 무리는 비교적 평등한 사회였으며 그들의 정치적 공간은 그 무리의 세력권 및 이웃 무리들과의 변동이 잦은 친화관계에 국한돼 있었다. 그러다가 식량을 생산하는 조밀한 인구의 정주형 사회가 시작되면서 추장, 왕, 관료 등이 생겨났다. 관료 정치는 넓고 인구가 조밀한 영역을 다스리는 데는 물론 상비군을 유지하고 탐험 선단을 파견하고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4부 인류사의 발전적 연구 과제와 방향에서는 2부와 3부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각각의 대륙과 일부 중요한 섬들에 적용해 본다. 15장은 옛날에 하나의 대륙으로 붙어 있었던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기니 섬의 역사를 고찰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최근까지도 지극히 단순한 기술만을 가진 인간 사회가 존재했던 곳이고 식량 생산이 토착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유일한 대륙이며 따라서 이곳의 사례는 인간 사회의 대륙 간 불균형에 대한 이론을 검증하는 데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우리는 이웃 뉴기니인들이 대부분 식량 생산자가 됐는데도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계속 수렵 채집민으로 남아있었던 이유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16장과 17장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의 발전 과정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본토와 태평양의 섬들을 포함하는 드넓은 지역을 검토한다. 중국에서 식량 생산의 시작은 선사시대에 몇 차례에 걸쳐 인구, 문화적 특성 또는 두 가지 모두의 대이동을 낳았다. 그중 한 가지는 중국 내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로 인해 중국은 정치적, 문화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을 지니게 됐다. 또 하나의 대이동은 열대 동남아시아의 거의 전역에 걸쳐 일어났다. 그 결과 그곳에 원래 살고 있던 수렵 채집민들은 남중국에서 밀려온 농경민들로 교체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이었다. 그들 역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수렵 채집민들을 대체하고 폴리네시아의 가장 후미진 섬들까지 진출했지만 뉴기니의 대부분 지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차지하지 못했다. 세계사를 연구하는 사람에게 그와 같이 동아시아 민족과 태평양 민족이 충돌한 사건들은 이중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그 사건들로 인해 현재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살고 있으며 오늘날 경제력이 점점 집중되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형성됐고 이는 세계 다른 민족들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무엇보다 선명한 모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18장은 이미 3장에서 거론한 유럽인과 아메리카 원주민 사이의 충돌 문제로 되돌아간다. 신대륙 및 서유럽의 지난 13,000년의 역사를 요약해보면 유럽이 남북 아메리카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실은 오랫동안 거의 개별적으로 전개됐던 두 갈래의 역사적 궤적이 마침내 절정에 이르러 발생한 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다. 그러한 두 궤적의 차이는 바로 양쪽 대륙에서 가축화와 작물화가 가능했던 동식물, 병원균, 인간이 살기 시작한 시기, 대륙 축의 방향, 생태학적 장벽 등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마지막으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역사는 신대륙 역사와의 차이뿐만 아니라 놀랄만한 유사성도 보여준다. 유럽인과 아프리카인의 만남에서 작용했던 것과 똑같은 요인들이 유럽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의 만남에서도 작용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그 모든 요인에서 아메리카와는 또 달랐다. 그 결과 유럽이 아프리카를 정복한 후에도 아프리카 남단을 제외한 사하라 사막 이남에는 유럽인 정착촌을 널리 퍼뜨리거나 오래 지속시키지 못했다. 그보다 더 지속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사건은 오히려 아프리카 내부에서 일어난 대규모 인구이동, 즉 반투족의 팽창이었다. 그 사건을 촉발시킨 원인들은 카하마르카, 동아시아, 태평양의 섬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 등지에서 작용했던 것과 동일한 원인들이었다. 나는 이상과 같은 몇 개의 장만으로 지난 13,000년 동안 모든 대륙에서 있었던 역사를 다 설명했다고 착각하지는 않는다. 설령 모든 해답을 알고 있더라도 단 한 권의 책으로 설명해낸다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한 일이며 더구나 우리는 모든 해답을 알지도 못한다. 이 책은 다만 내가 얄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리라고 믿는 몇 가지 중요한 환경적 원인들을 확인했을 뿐이다. 그러한 원인들을 찾아냈으므로 아직 설명되지 않은 나머지 원인들을 꾸준히 밝혀내고 이해하는 일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다. 에필로그인 과학으로서의 인류사의 미래는 그 나머지 원인들을 몇 가지 열거한 것이다. 그 중에는 유라시아 여러 지역의 차이점 문제, 환경과 무관한 문화적 원인들의 역할, 개인의 역할 등이 포함된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아마도 인류사를 진화생물학, 지질학, 기후학과 같이 두루 인정받는 역사적 과학으로 정립하는 일일 것이다. 인류사의 연구에는 늘 어려움이 따르지만 현재 인정받고 있는 역사적 과학들도 때론 똑같은 난관에 부딪힌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분야에서 개발된 방법들은 인류사 분야에서도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나로서는 이제 독자 여러분이 역사란 결코 어느 냉소주의자가 말했던 것처럼 지겨운 사실들의 나열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길 바란다. 역사에는 광범위한 경향들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것을 설명하려는 탐구 과정은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생산적이기도 하다. 낭독 윤미나, 이재인, 정훈석, 김희선, 김민신, 구자형. 연출 이진숙. 녹음 캐릭스 스튜디오. 제작 홍영준. 총균쇠. 제레드 다이아몬드 지음. 김진준 옮김. 원작 출간 문학사상.